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네, 7월 28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시사공감을 오전에 진행했습니다만, 오늘은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지금 법정이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소식을 겸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이 제법 많아지시고 계실 텐데요. 참 적잖게 걱정스럽습니다. 자,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게 보게 되면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연루자들 지금 네 번째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의문사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검경 수사망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참고인 조사 또는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의문사가 이어지는, 벌써 네 명째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이거 아마 이 배후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판국에 또 이재명 의원 본인 스스로 또 SNS에 또 글을 올려가 또 말썽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김혜경 이재명 부인이죠. 김혜경 법화 의혹을 조사받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40대 남성,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매번 다 자살로 이렇게 다 결론이 지금 현재는 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누가 봐도 개운치가 않죠. 왜 조사받고 나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 자살하냐는 거죠. 극단 선택을 하냐는 거죠. 이게 좀 미심쩍죠. 미심쩍죠. 앞서도 지금 그런 사건들에 이 사람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오늘 또 네 번째 지금 어쨌든 희생자가 나온 셈이에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이 사람이 소위 그 김혜경 법화 사건의 그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는 배모 사무관, 이 사람의 지인이라고 하죠. 이제 법카를 이용해서, 법인카드죠.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은 그쪽에 관련된 것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에, 예, 의심을 사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나 본데요. 정작 아직 이 배모 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아마 곧 이 배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소환 조사 이루어지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죠? 경찰은 뭐라 그랬습니까?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은 8월 중순인가요? 8월 중순쯤에는 이 수사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했고, 지금 최종 정리 작업 중인 걸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새롭게 또 이런 장애가 생겼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수사 발표가 될 수 있을지 또 의문입니다. 예. 이 뭐 당사자들한테 해명하라 그래봐야 일체 뭐 어차피 잡아댈 거니까, 이게 검경이 이 배후 이 의문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한번 그 있었죠. 예, 부검 과정도 굉장히 이 정상 절차를 이탈한 부검들, 부검 과정에 가족들 입회도 안 시키고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예, 이 경찰의 행태도 사실은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어느 기관을 믿고 지금 이 배후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시켜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자신이 지금 이 진상을, 배후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전 의문사 때, 그렇죠? 부검 과정을 보더라도, 또 이 상황에
네 번째 희생자가 또 남았습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 죽어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다른 외국에서는 한국의 치안 뭐 이런 거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자신의 신변 안전조차도 불안 걱정해야 하는 뭐 경제 위기 등등 여러 불안 요인들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들 신변 안전 또한 이게 늘 조마조마하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그렇죠? 경찰한테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신고해도 경찰이 오히려 먼저 도망가 버리고 뒷짐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 이 경찰이 지금 자기 권리 주장을 하면서 연불보다 잿밥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자,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나라 꼴을 잡아가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뭘 믿고 어디까지 믿고 생업에 안전하게 그렇게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는지 참 걱정스러운 나라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진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 지금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지금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오늘 김정은이 급기야 또 한미 당국을 향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이 집권당이라는 적자들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작태를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조차도 지금 처신이 그동안 거듭거듭 지적되어 오던 경솔한 은행, 경박한 은행 이게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시정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계속해서 바라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주변의 참모들, 윤핵관, 핵심 관계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주변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본인 자신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은행이 매번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하기 그지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문자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전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니 편 내 편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니 편 내 편이었는데 지금 얘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힘당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어요. 소위 내분이죠. 자중질환을 지금 평지풍파 자중질환에 휩싸여 있어요. 이 정권 출범할 때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준석 가출 등등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그랬는데 정권 출범하고 2달이 돼도 여전히 이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이에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 윤석열 자신의 은행이 문제가 됐다가 주변 측근이 문제가 됐다가 또 뭐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됐다가 이게 지금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달리 뭐 내용상으로는 참 심각합니다만 실질 내용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너무 경박하고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그냥 오만하다. 뭐 이게 뭐 어때서 이게 참 예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시정이라도 될 수 있을까?
계속 지적하고 참고 기다리면 시정이 될 수 있을까도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뭐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리니까요.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 말을 아침 출근길에 이야기한 그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에,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거의 카톡질을 했다는 거죠. 텔레그램으로. 네, 텔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근무 중에 공직자들이 이러면 이게 징계 사유죠. 하다못해 주의 경고 조치가 내려갈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이러면서 뭐 공직자들 근무 기강을 이야기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저 지금요, 여러분 참 걱정입니다. 저들끼리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징계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준석의 개인 비위잖아요. 근데 이 징계 문제가 지금 어느덧 내부 권력 싸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든 이준석 징계를 내부 권력 싸움으로 보잖아요. 소위 언론에서 말 만들기 좋아하는 호사가들 말처럼 보수 내전이라고 명명될 정도로까지 이게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이준석 이야기가 조금 조용해지냐 하는데 계속해서 이준석은 지금 팔도를 떠돌면서 분탕을 치고 있죠.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게 좀 어느덧 좀 그래도 뭐 지 혼자 그러고 다니니까 뭐 크게 이전에 당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최고위원회 하고 나면 언론에 출연해 가지고 마치 내부 이야기를 다 까발리듯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던, 예. 하루에도 몇 군데 종편 뭐 방송 이런 데 출연하면서 그것도 좀 네, 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쪽 진영에서는 그런 어떤 매체들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잡음을 일으켰던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조용해졌죠. 혹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사라지니 세상이 좀 조용해지겠다 했는데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준석 징계 이후에 노선 갈등이죠. 장제원하고 지금 권성도의 하고가 또 계속해서 째그락거리고 있어요. 뭐 봉합하는 것처럼 밥 먹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점심 먹는 게 밥 먹는 게 뉴스가 될 정도로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 길이 멀고 한시가 급한 이 누란의 위기 상황에서 저들끼리 밥 먹고 싸우고 하는 게 계속 뉴스가 돼도 되냐는 거죠. 이게 집권당 꼬라지라는 거죠. 이 와중에 윤석열이는 왜 또 거기에 또 발을 담그냐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시정이 될까 참 걱정스러워요. 이제는 조금 저 자신도 이게 시정되겠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충고가 필요하냐,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인 비판, 날선 비판이 필요하나, 뭐가 필요한가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 저항으로까지도 이게 좀 번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조금 제대로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떡줄놈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2년 뒤에 있는 총선 그걸 보고 지금 공천권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총선에 저들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앞서 지금 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그다음에 대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승리했다고 총선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문재인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 반사이익이지 뭐 국힘당이 뭐 이뻐서 윤석열이한테 얼마나 대단한 호감이 있어서 지금 저들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반사이익이지. 이 자들이 뭘 믿고 지금 총선 김칫국을 벌써부터 마시고 있는지. 예? 이거 지금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 때 그 좋았던 압도적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총선 참패로 개박살이 나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걸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민생이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나요? 민생이 지금 우란의 위기잖아요. 예, 경제, 안보, 뭐 어느 한 분야 지금 돼 있나요? 지금 방역 어느 한 분야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자들은 천하태평이에요. 밥그릇 싸움, 그것도 형편없는 밥그릇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나를 지새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나면 새로운 건, 자고 나면 새로운 건이에요. 이런 불안남 같은 놈들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예? 이거 지금 너희들 이렇게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라, 자중해라, 이런 이야기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어요. 어쩌면 이들은 정리돼야 되지,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예, 지적하고 기다린다고 개선이 될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권성도에는 문제가 많죠, 여러분. 지금 문제 당사자로 지목되는 권성도에는 진짜 문제 많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 보다가 카메라 기자한테 들켜가지고도 곤욕을 치렀죠. 예? 그 외에도 뭐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로 들어오는 소식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연준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요, 어제. 그죠?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거잖아요. 전달에 이어서 다시. 예, 2달 연속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름하는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어요. 0.75%.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한미 간의 기준금리도 역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25%죠. 예?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2.5%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역전이 됐어요. 완전히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음 회의 때 9월달 회의 때도 마찬가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기정사실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러면 지금 9월, 그다음에 11월 2달에 한 번씩이니까 연준은 12월,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인데 여기는 2달에 한 번씩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올려버리면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를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고금리 시대라는 거죠. 이 고금리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계대출, 뭐 주담대 포함해서 가계부채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잖아요. 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뭉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지금 또 위기예요. 지금 금융권 보십시오. 금융권 보십시오. 자기 직원이 고객 돈을 700억이나 빼가도 1년 넘게 무단 결근해도 근태 관리도 되지 않고 입출금 관리도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수상한 해외 거래, 이게 여러 각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대북 성공 같은 그런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환차익을 노리고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분탕질을 치고 빠진 검은 돈이냐, 지금 이것도 문제죠. 무려 7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외환 보유고 통화사업부 이야기 나오면서 그것도 지금 거들이 나오고 있는 판에 이 시중은행들이 이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뭐 금융 전산망 그다음 뭐 보안 철저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다 틀리는데 네? 고객들 개인정보 틀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까지 틀리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이 지경에 외화를 마구잡이로 틀리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 이거 지금 통제 안 되고 있어요. 자, 금리 사정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새 출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25조 원 플러스 알파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책, 이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도 이 지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 때 워낙 나라 국간을 거들내버려 가지고 쓸 돈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러다가 최근에 또 세금 조정하고 세율을 낮췄죠. 그래서 뭐 더 걷어들일 돈도 없어요. 오히려 세수도 줄었어요. 윤석열 정부 이렇게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야 이거 무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태산인데 이 집권당이 하고 있는 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예? 이제 야당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터져나오는 이 잡음들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다 묻혀버렸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여론이라는 거, 민심이라는 거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지긋지긋하던 실정들,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그걸 가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년 뒤를 장담할 수 있다고요? 지금 2년 뒤를 보고 밥그릇 싸움 한다고요? 예. 그나마 있는 밥그릇 쪽박조차도 깰 판인데, 예, 국민의힘은 예, 재창당이 필요하다.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 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는데 비대위 맨날 뭐 비대위만 할 거예요? 비대위 한들 그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또 김종희 데려올 거예요? 비대위는 언 놈이 할 거예요? 비대위 꾸린 만할 놈이 지금 국힘당 내에 있나요? 다 그놈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공공개혁, 공공부문 개혁 이야기 합니다. 글쎄요. 개혁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형편없는 은행들, 자본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묻혀버렸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 시야에서는 다 묻혀버렸어요. 매일 짜증나는 요소밖에 없어요. 권성도이가 뭐 어쨌다더라, 이준석이가 어쨌다더라, 윤석열이가 또 뭐 어쨌다더라, 장제호이가 어쨌다더라, 뭐 하태경이가 또 무슨 말 했다더라, 김무성이가 뭐 어디 뭐 돈을 또 비자금을 만들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뭐 그 국정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솔선수범은커녕 예,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언론조차도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어쩌자고 지금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잘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겨우 찾은 이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겨우 어쨌든 간에 찾아왔는데 지금 오늘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지금 질질 끌어서 2년 넘게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첫 선고가 내려질 판이에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 대법관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서 저도 지금 오늘 이 시사공감을 오후로 돌려서 이 소식을 그 말미 부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자, 이 판국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금리가 역전되면 뭔 문제입니까? 이자 높은 도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갈까 봐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를 올렸을 때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은은 저쪽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베이비 스텝이라 그러죠. 찔끔찔끔찔끔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 뭐 역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자금 유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자금이 안 빠져나가나요?만은 그래도 조금 어쨌든 최소화시켜 보자고 지금 하는 게 베이비 스텝이라는 건데 이것도 참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마땅한 방안도 없는 이 지경에 매일같이 저렇게 국민들이 불편하게 한심스러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매일
정말 듣보잡이에요. 생각도 안 했던 상상 초월의 자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 이거 당 해체를 하는 수준으로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지도부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뭐 특정인 검역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몇몇요. 한번 보십시오. 그 전부 뭐 옳은 놈 어딨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시정 작배만 또 못하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하는 행태들 보면 시정 작배보다 못하죠. 지금 어제 이만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겨우 선거 부정 문제, 선거관리 공명성, 투명성 문제, 겨우 대정부 질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제기했어요. 어느 한 놈 지금 이 문제에 정면으로 이렇게 많은 소위 지지 그룹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도 어느 한 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문제 제기하는 놈이 있나요? 야당일 때도 집권당일 때도 이렇게 비겁하고 한심한 이 정당, 매일같이 저런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인간들, 이게 정말 정당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계속 이런 당을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이 판국에 참 재밌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금 하태경에 보십시오. 이 지금 돌아가는 판세, 지금 이게 자숙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고 우리 제발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하자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또 평가를 또 편들고 있어요. 야, 이 지금 돌아가는 판세 이준석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야, 뭐 윤석열이도 또 신조어 나왔습니다. 문핵관들, 문재인 주변 측근들의 탄압 속에서 그렇게 쥐어뜯기 하고 하는 속에서 대통령 된 거 아니냐. 이준석이도 오히려 이 상황이 지한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 이제 이준석 편들기를 하고 있어요. 초록동색이하고. 예? 같은 행보를 계속 취해온 작자들이죠. 예? 자, 이제 이준석이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는 게 여러분 아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또 뇌물 등등 제3자 뇌물 등등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경찰이 지금 난감할 것 같아요. 경찰이.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텔레그램이 문제가 되면서 문자가 문제가 되면서 경찰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윤석열이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이준석을 살려주는 거지. 그런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죠? 지금 하태경이 말로 하게 되면 박지원이 몸모닝 했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문재인을 비판했는데 국정원장 되지 않았냐. 그게 정치다. 이게 정치다. 이준석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이 결론이 나오면 화려하게 복귀해서 정말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판국에 3선까지 어쨌든 간에 하고 있다라는 같은 당에 있는 의원이 취할 언행인지 그것도 김현정 뉴스쇼 이런 쪽이에요.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윤석열 정부에. 여러분. 이준석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들이 전부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로가. 네. 그런 데만 어떤 의미에서 골라다니면서 인터뷰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럼 하태경이도 오늘 보게 되면 그래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오전 11시 40분에 39분경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4시간이 지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카메라 기자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상황에서 까는 것. 또 문제고. 하태경이 뭐라 그럽니까? 권성도에 하고 전부 다 그 한패거리들이죠. 예전에. 예? 바른미래당 계열 한패거리들이죠. 이들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국힘당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뛰쳐나갔던 집이잖아요. 이게 지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중대한 허물이에요. 허물이에요. 실착이에요. 얘들 데리고 들어와서 무슨 빅텐트니 가면서 통합이니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얘들이 들어와서 당 만든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온갖 분탕질을 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몰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뭐 국정 최고 책임자,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면에서는 국정의 각 파트별 갈등을 조정해야 될 최후 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의 리더십, 이거는 뭐 심각하게 지금 이번 문자 파동으로 상처를 입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진정성조차도 이제는 의심받게 됐어요. 윤석열이 뭐 말을 하면 저게 실행 가능할까가 아니라 저 말이 진짜 진심에서 하는 말일까? 그냥 이 빨린 말일까? 이제는 진정성도 의심받게 됐어요. 이제 이게 심각한 거죠. 예, 간단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예? 이준석이 입에서 이제는 양도구역이라는 공격을 받을 정도로 이제는 진정성 자체가 국민들이 봐도 윤석열이도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 말하는 거하고 뒤로 행동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빼박이잖아요. 자기 문자를 내가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권성도가 당당하게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네? 자, 그거를 고의성이 없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방심한 거다. 하태경은 또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정말 방심할 걸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방심할까요? 네? 차라리 비키니를 보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자, 윤석열 정부 이 판국에 무슨 위기 극복, 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뭐 예를 들면 민생 위기, 이 위기 극복이라는 소리가 먹혀 들어갈 틈이 어딨나요? 매일같이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본인 또 이제는 발을 담근 판에 정부의 어떤 이야기가 대국민 호소력이 있으며 설득력이 있으며 지도력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출범한 지 석 달이 채 안 된 새 정부의 꼴입니다. 정말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 걱정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것도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하던 니 편 내 편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작은 저들 집안에서 니 편 내 편 조각조각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예? 안철수 계열, 김기현 계열, 장제원 계열, 권성동 계열, 이준석 계열,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지금 또 발을 담그는 모양새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꼴입니까? 예, 지금 대행체제, 직무대행체제든 무슨 체제든 간에 국힘당, 예,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뭐 아닌 말로 그것도 썩 마땅찮아 보이지만 비대위 체제로 조속히 전환하고 최고위원이야 모든 당직자 다 전부 총사퇴하고 당을 어떤 의미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대대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당장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다 떨어진다. 총선은 둘째치고라도 2년 뒤에 있는 총선은 둘째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이 다 떨어진다. 국민들이 그야말로 너네 할 것 없이 다 외면하게 될 거다. 이미 지지층이 상당히 이탈됐잖아요. 다들 에이 쟤들 뭐 시원찮아라고 다들 지금 생각 있는 사람들 상당수, 제가 보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상당수들이 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을 접었다고요. 마음을 거뒀다고요. 이제는 그나마 갖고 있던 기대마저도 다 대부분의 층들이 거둬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얘들이 기고만장하는데 글쎄요. 저들도 알겠죠.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방역, 정치방역 문재인 정권 때 그 몸소리가 났는데 지금 과학방역 그러면서 사실상 방역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느끼기. 언론에서도 지적해요. 진짜 방역은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황을 알리고 좀 어떤 의미에서 위기라는 것, 이 방역도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언론이 하고 있지 정부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 사망자가 150명 이상이 쏟아지는데도 정부는 겨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소리가 나와서 그런지 그걸 들어서 그런지 겨우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거리 두기 안 하기로 했다. 치명률이 높지 않아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리 두기만 안 하면 다른 준비는 하고 있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 게 없어요. 한다고 저들 입으로 한다고 한 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방역 대책이 하나도 없고 자율 방역도 사실상 실종돼 있잖아요. 정부가 이 위기 상황에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에 비해서 정부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엇박자니까요. 엇박자라기보다 아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별로 위험하지 않은가 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심하죠. 방심하죠. 주의는 환기시켜서 가야 되는데 주의 환기도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대유행 가을 찬바람 불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다시 한번 휘몰아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하게 되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만 명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루 150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 대책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언론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거리 두기 제한 안 하고 자율 방역하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준비가 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7월 말까지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모레 한 뭐 3일, 2, 3일 남았잖아요. 7월 말까지 방역 대책을 다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역 대책 뭐가 있나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뭐 들은 기억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도 희미해요.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저도 희미하다고요. 정부 당국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제 겨우 예, 튀어나와가지고 한두 마디 하고 들어간 거 외에는 기억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임시선별검사소 지금 자꾸 이렇게 재유행 기미가 보이니까 임시선별검사소 70곳 이런 곳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6일 현재 엊그제죠.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18곳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지난 주말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10곳밖에 설치가 안 됐고 엊그제까지 18곳이에요. 언제 70곳 설치할 거예요? 정부? 예? 이게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올 2월 달까지만 해도 전국에 298개소인가요? 약 한 300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던 경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재설치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언제 할 거예요? 대책 마련 언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검사, 진료, 그다음에 치료제 처방 이게 이제 원스톱으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 이상, 전국에 10,000,000 곳 이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00여 곳밖에 안 됩니다. 6,562곳이라 그래요. 이것도 자기네들 이야기한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무슨 과학 방역요? 아무 준비 없이 주둥이로만 과학 방역 하나요? 네? 도대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부터 8월 달부터는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국민들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방역인가요? 전화 모니터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배치, 인건비 그것도 못하겠다는 행정 서비스 최소한의 행정 역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절감 그 목표일까요? 이 엄중한 시기에 방역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요? 어제 원숭이 두창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원숭이 두창은 지금 아예 뭐 관심 밖이에요 지금. 이 방역 당국 제가 그제 지적했다시피 도대체 행정 시스템을 작동시킬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뭐 장관급 대접을 받는 자리만 꿰차고 있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개 일선 동사무소의 직원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무슨 과학 방역을 하나요 도대체? 예?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판국에 매일 쥐어뜯고 저들끼리 형편없는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가롭게 문자질이나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근무 시간에 말이죠. 퇴근 이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문자가 주고받은 그날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새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날이고 법무부 장관 등등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던 날이었어요. 여러분. 예? 전화 모니터링도 안 하는데 원스톱 진료 이게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예? 지금 보십시오. 이게 하루 사망자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합니다. 주간 사망자입니다. 전주에 비해서 그 전주에 비해서 60%가 주간 사망자가 증가했잖아요. 155명. 60%나 사망자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저거 하겠다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7월 말 뭐 얼마나 많이 남았나요? 내일 모레예요. 저 입으로 한 걸 지금 대책도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네? 확진자 지원책도 지금 사정없이 거의 뭐 확진자 지원책이 없어져 버렸죠. 뭐 줄었다는 표현보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체감되는 걸로는 더 맞을 것 같아요. 확진자 지원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받는 거지. 왜냐하면 뭐 확진자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치료제를 주나요? 뭐 뭐를 주나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니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냥 확진되면 격리하라는 건데 아무 지원책이 없으니까 응?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 그다음에 일주일 격리 의무 사항도 준수 안 하는 거죠. 배째라는 거지. 내 급한 일이 있어 나가는데 뭐 어쩌고 할 거냐는 거지. 예? 지금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느슨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고령층 4차 접종률 이것도 지지부진하죠, 여러분.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기존에 맞은 사람들이 올 가을 되면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백신에. 자, 이런 상황에 뭘 지금 정부가 과학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료 시스템이 보강이 되는 소위 말해서 원스톱 검사, 진료, 치료제 투약, 치료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우리가 확인한 게 없어요.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깜깜이에요. 깜깜이에요. 네? 다들 휴가 갔는지 놀고 있는지 뭐 더위를 먹었는지 깜깜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깜깜이 방역이다? 그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간단한 방역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판에 오늘 또 뭐 공매도 단속하라 지시 떨어지고 지시는 매일 떨어지는데 도대체 그거를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여 갈까요, 여러분? 예? 어제만 하더라도 예?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어제만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벌을 좀 완화해라 그러다가 오늘은 또 공매도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느낌상으로 보게 되면 처벌 좀 완화해라 그랬다가 처벌하라 그랬다가 느낌상으로는 그 메시지만 국민들한테 딱 들어온다고요. 이게 뭐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나요? 들여다보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허둥대고 좌충우돌 하는 그러면서도 집안 단속도 안 되는 자기 처신도 안 되는 그런 정부의 이미지로 지금 온통 도배가 되고 있다. 범벅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미지 어떻게 정돈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예. 예, 보십시오. 지금 나라 어느 한 군 멀쩡한 데가 있는 게 시중은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어느 은행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하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주요 은행들. 7조 원.
이 돈을 오히려 빼가게끔 은행이 도와준 거나 다름없다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54억 달러. 예? 지금 외환 보유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54억 달러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 가져가게 도와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돈으로 7조 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무슨 돈인지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예? 직원 하나가 8년 동안이나 700억을 빼 돌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은행 이거 도대체 이 뉴스로 물타기 할 수도 있어요. 이 7조 원은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함치기를 했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너무 크잖아요. 7조 원. 이게 뭘까라는 거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여러 참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섣불리 입에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불순해요. 검찰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말을 아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판국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금융감독기관이 있지만 뭐 그거 하나 제대로 돌아가나요? 뭐가 제대로 돌아가나요 지금? 예? 자, 윤석열 정부 말은 좋아요. 말은 좋아요. 안철수 인수위원회 말은 좋아요. 뭐 7대 먹거리요? 7대 먹거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지금 국정 홍보가 안 돼서 국민들이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호기롭게 내세운 7대 핵심 산업이 있어요. 먹거리. 앞으로 우리가 이걸 우리 경제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세운 게 있어요.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예요. 그다음에 방산, 방위산업 분야예요.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그다음 바이오 분야 등이에요. 예? 7대 먹거리. 근데 말이죠. 이런 분야, 지금 제가 언급한 AI, 에너지, 방산, 우주, 항공, 바이오 이게 중국보다가 기술이 뒤처진다는 거잖아요. 1년 이상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 판국에 지금 중국 내 시장 점유율도 사정없잖아요. 지금 삼성 반도체고 예를 들면 삼성폰요, 갤럭시폰 시장 점유율 1%가 안 되죠. 예. 현대자동차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예전에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기아 자동차, 현대보다는 기아 자동차가 그래도 간간히 보였는데 요새는 아예 없습니다. 중국 쪽.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없습니다. 중고차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이 판국의 기술 격차는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7대 먹거리요. 이미 5개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그 5개 분야는 중국한테 1년 이상 기술이 뒤쳐져 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1년 이상 기술 격차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뒤집기는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중국 시장요?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품도 지금 보시면 일부 품목 이외에는 이제는 자국 내 화장품을 쓴다고요. 드라마요? 별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류 그나마 희미하게 조금 남아 있는데 별 호소력이 없어요, 여러분. BTS 정도지 한류 지금 누가 그 중국에서 먹히는 누가 있나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팔고 싶어도 중국 소비자가 안 사요, 한국 거.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까보니까 중국제, 뭐 까보중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력에서 품질에서 이미 밀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 예전에 중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7대 먹거리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한 중에 5개가 이미 밀렸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ICT, 정보통신기술 분야, 이것도 이미 역전됐죠. 그렇죠? 여러분. AI는 반년, 우주항공은 3년 반이 쳐져 있대요, 중국한테. 네? ICT 분야에서도 이미 2018년에 역전돼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중점 기술력 이게 중국에 역전돼 있다는 거죠. 18개 분야가 역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배터리 분야 중국이 확실하게 세계 1위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LG 배터리, LG 전자, 2차 전지 등등 해서 LG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요즘 뭐 사정없이 밀려버렸잖아요. 예. BYD 전기차 시장 완전히 휩쓸고 있죠, 여러분. 예.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넘쳐나는 돈, 그걸 무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제조 2025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예? 반도체 자금률도 2025년까지 70%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반도체도 뭐 돈 빼먹는 놈이 생겨가지고 난립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이 현재의 이 흐름을 이어갈까요? 반도체 정도가 겨우 지금 먹고 있죠. 반도체 빼고 나면 전부 역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 이 판국에 우리가 지금 칩4 반도체 동맹에 들어오라고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재미없다라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경제가 지금 그동안 약 한 28년간 대중무역에서 흑자를 보였는데, 예, 5월달, 6월달 지금 연속으로 지금 대중무역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거 회복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이미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별로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확연히 느껴져요, 여러분. 예전 같지 않아요. 적게 더 낫다 그래요. 대놓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조롱을 해요. 이렇게. 조롱해요. 손짓을 한다고요. 애플 정도나 폰 사지. 우리 국내도 지금 그렇잖아요. 애플폰, 갤럭시폰 애들한테 선물하면 애들이, 젊은 애들은 실망하고 운다 그러잖아요.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에 정부는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어요. 칠대 먹거리요. 먹거리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뭐 어느 하나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 있나요? 겨우 반도체 하나 있어요. 반도체. 예? 반도체도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판국에 매일 저짓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이 이야기 이제 좀 하고요. 이 정도 하고 매일 또 매일같이 또 새로운 뉴스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복송 사건 이 등등 관련된 이 보고서, 국정원 보고서도 변조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판국에 이게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대법원 2부, 주심이 천대엽 대법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2부에서 이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관련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의 문서 관리 카드를 삭제한 혐의가 적용됐던 백종천, 조명균, 백종천 이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관이죠. 백종천은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안보실장이었고 조명균은 안보 비서관이었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기소된 지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인데 10년 만에 겨우.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들요.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려면 이게 이 정권 내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기록물 삭제 10년 걸려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것도. 예.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뭐 형량으로는 징역형이지만 뭐 자유신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일이 없잖아요.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고작. 예. 자, 현재 이 기록물 손상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들켜가지고 털리는 것보다가 지우고 벌 받는 게 오히려 더 가볍죠. 뭐 어차피 지금 집행유예로 끝날 거 보이고 10년 끌 거 보이니까 뭐 앞으로 10년 더 살지도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니까 지워버리죠.
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중대범죄죠. 국가기록물을 손댔다는 건. 근데 집행유예예요, 여러분. 1년에 징역 1년에 2년,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2년이에요. 내부터도 여러분들부터도 지우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 살아가지고 털리는 것보다가 살아서 털리면 글쎄요. 실형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것도 훨씬 더 긴 기간을 실형을 살아야 될 거예요. 지워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이런 어떤 유사 범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이 양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이 판국에 계속해서 수사 게임만 하고 있어요. 오늘 검찰이 여가부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산자부도 지금 뭡니까? 지금 오늘 선거 모의 소송 선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작 선거 관련해서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된지, 이것도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이 고발한 사건은 수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지부진이에요. 재판도 지지부진이에요. 그런데 선관위 사건, 이제 또 검찰이 압수수색했대요. 울산시장 사건, 저것도 어떤 의미에서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게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한가롭게 그지없게. 네. 이것도 국민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적폐청산 쫙 몰아서 하든지 특검을 구성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질질질질 모든 부서에 계속 수사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자본만 우설거리만 나오고 있어요. 이 윤석열 정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정신 차리는 위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요즘 말로 쫄망한다. 지금 벌써 그런 어떤 불길한 그런 전조,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잖아요, 여러분.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아직 대법원 쪽에서 구체적인 소식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시사공감 영상의 뒷부분에 그 소식을 기다렸다가 첨언해서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쪽에서 이 재판 결과 소식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연수울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그 서면을 정리한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보겠습니다. 4.15 선거 무효 소송 선고가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인데요.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 특별 2부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2022년 7월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인천 연수울 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경남 양산을 원고 나동현의 선거 무효 소송 인용 여부를 선고한다. 2년 3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120여 선거 무효 소송 중 최초 판결이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에 원래 이게 180일 내에 재판을 끝내게 돼 있죠. 그런데 2년 3개월 끌어가지고 120여 곳의 선거 무효 소송 중에 이제 겨우 한 곳 선고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법원의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위법이죠. 위법이 심각합니다. 특히 연수울 소송의 경우 가장 일찍 소송이 제기되고 가장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020수 30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연수울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2020년 4월 29일 투표함 증거 보전이 이루어졌고 2020년 5월 7일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가 실시되었고
2022년 4월 29일과 5월 23일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증거조사에 관해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간에 줄여서 선관위로 많은 대립이 발생했다.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원고 측은 초기부터 강조했지만 피고 선관위는 2020년 9월경 선거소송 중에 이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선거소송 중에 이미징 파일 생성도 없이 서버 일체를 해체 이전하고 말았다. 이거는 증거인멸 행위나 다름없어요. 소송 중인데 소송이 이미 계류되고 진행 중인데 없애버린 거예요. 전자개표기 일명 선관위 쪽에서는 이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죠.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와 사전 투표지 발급기에 들어있던 로그 기록과 이미지 파일 원본은 피고 선관위에 의해 무단 삭제되었다. 지워버린 거예요. 감정 대상 투표지의 수와 종류는 최대한 축소된 반면에 비교 대상 기준 투표지는 39종 롤 용지가 기습적으로 밀어 넣어졌다. 갑자기 39종의 비교 투표 용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원고는 범죄적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수사 지금 고발도 등등 되는데 수사 거의 안 돼요. 인천지검에서 뭐 하는 척 하다가 지금 또 인사이동돼서 이두봉 지검장이 또 대전고검장으로 가버렸죠. 지금 계속 지지부진이에요. 강제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원고의 입증은 범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기엔 원초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재검표와 감정, 증인신문이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증언은 확고하게 축적되었다. 우선 재검표 현장에서는 투표되고 개표된 진정한 투표지로 볼 수 없는 이상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나타났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는 1973회 중 1000매 이상이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그러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였다. 송도 4동 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관인과 3번 칸이 중복 인쇄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가 나타났다. 본드풀이 너무 많이 묻어 투표지 두 장이 서로 뗄 수 없이 붙어버린 본드 투표지 상단이 서로 연결되어 뚝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투표지, 연결 투표지도 출연했다. 300장의 투표지 숫자가 재검표를 거치며 추가됐다. 갑자기 300표가 없던 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인신문을 통해 송도 4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송도 2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요. 선관위에서 파견한 사람이죠. 각각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법정 증언을 내놓았다. 이것만으로도 이 소송은 무효예요. 이 선거는 무효예요. 명백한 증거잖아요. 투표관리관이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데 증언을 내놓았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는 해당 투표지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 직접 날인을 담당한 투표 사무원도 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 선관위는 이런 이상 투표지를 직접 날인했거나 본 적이 있다는 진술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등 반대 입증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개표 수치의 이상 경우에도 분석이 거듭될수록 이상성이 더 뚜렷해졌다. 300표 갑자기 생긴 거. 인하대 허병기 명예교수에 따르면 원고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경우 당일 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모두에서 그 비율이 1대 0.46으로 완전히 동일했다. 원고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경우 당일 투표에서는 1대 0.90이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1대 1.39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볼 때 무려 0.49의 비율이 더해진 것이다. 이 비정상적인 차이는 원고와 이정미 후보의 당일 득표 비율, 사전 득표 비율에서 각각 0.6씩 들어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더해줄 때 그런 계산이 나온다.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범죄적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수사 진행 없이 원고에게 전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 수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가 늘 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증거가 압도적으로 피고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을 때 공해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입증 책임, 그러니까 공해소송 쪽 있죠. 행정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분담 법리가 발전해왔다. 이게 무과실 입증 책임까지 와버렸죠. 예, 무과실 뭐죠, 책임까지 와 있죠 지금. 이를 적용하면 원고가 부정선거의 개연성을 입증했을 때 피고 선관위는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정이 없었거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작용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입증 책임 미비로 피고 패소를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선관위의 경종을 울려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관리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며 사후 감사를 정착시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또는 특검 발의의 기초가 된다. 반면 연수울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입증 부족으로 원고를 패소시킬 경우 앞으로 선거 소송은 무력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오늘 선고가 어떻게 되냐 해서 나머지 선거 소송들 다 그냥 무력화돼 버린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대법원이 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재검표 과정이나 재판 진행 과정을 봤을 때요. 상당히 농후해요. 지금 결과가 지금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아직 대법원 쪽에서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 받으면 바로 이 영상 뒷부분에 바로 전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울 소송에서 나온 물증과 증언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범죄 경위 전체를 수사권 없는 원고가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를 패소시킨다면 향후 선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는 향후 부정선거의 만연과 민주주의의 쇠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2022년 7월 27일 연수울 선거 무효소송 대리인단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어제 날짜로 나갔습니다. 보도자료를 대법원 쪽 소식을 기다리는 막간에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영상을 추록해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법원 쪽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엉터리 형편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없었다로 기각 판결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지금 이 후속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 연수울 양산을 선거무효 소송,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선거 소송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 기각,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일단 선고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